예, 지금부터 제 235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 대체 시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연구라든가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 동물 대체 시험에 대해서 아마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실 거고요. 또 필요하면 준비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활용에 대해서 각종 관련 법령이 지금 검토되고 제정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서 연구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전문가를 모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해주실 강사님은요, 계명대학교의 김배환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은 서울대, 수의대 학사, 석사, 박사를 받으시고 지금은 계명대에서 자연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한국동물실험대체법 학회 회장님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기술연구원에 근무를 하신 경력도 있으십니다. 그럼 김 교수님 오늘 좋은 정보부터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강의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원래 이제 수의과대학에서 원래 실험동물 쪽 공부를 하다가 제약회사에서 동물 실험하는 일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찮게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으로 이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동물대체시험법을 처음 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9년도였으니까 벌써 한 25년이 넘은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계속 연구해오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체시험법에 대한 현재 최신 동향이라든지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첫 번째 먼저 동물보호법이나 동물복지 등 다양한 이 동물대체 시험의 배경이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OECD 가이드라인에 등재되어져 있는 다양한 시험법들 그런 것들이 현재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주름잡을 이제 대체 시험법들 어떤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논란은 솔직히 이거는 찬성이다 반대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래서 동물 애호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반대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동물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권리나 이런 것들도 사람의 권리처럼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찬성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 실험이라는 건 의학 개발이나 이 과학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나 돼지를 이렇게 잡아먹듯이 이 동물들도 실험동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물을 갖고 실험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수를 줄이거나 또는 고통을 줄이는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실험을 한다라는 형태로 해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물 실험은 솔직히 이 엄청난 경제적인 이 파급 효과를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00년 전보다 사람 수명이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질적 삶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를 한 걸 봐서는 동물 실험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통 동물 이 대체나 이 동물 실험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 예로 드는 것이 이 3R 원칙입니다. 그래서 3R은 1959년에 러셀과 버치라는 이 분이 처음으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함에 있어서 항상 3R을 고민하면서 실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수를 줄일 수 있는지 그거를 갖다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를 줄인다고 막 줄이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인 이 수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절한 이 숫자까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예비 실험이나 시험법의 표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동물 실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스먼트인데 이게 이제 진정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세포 실험으로 대체를 하거나 또는 이제 이 최근에 유행하는 오가노이드나 오가노노 칩,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독성이나 효능을 예측하는 이런 방법들이죠. 그리고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예측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R은 리파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하는 과정 중에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실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 실험하는 사람도 항상 이제 3R 원칙에 맞춰서 이제 하는 것이 가장 근간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동물 대체 시험법이 만들어진 그 백그라운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동물 실험 동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이프티나 에피커시 같은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윤리적인 문제에서 이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뻐지려고 바르는 화장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동물 실험을 해야 되냐라는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 차이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종이 다르기 때문에 임상 일상에서 그런 종 차이 때문에 많은 이 신약들이 컷다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동물 차이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있냐라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예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에는 저희가 이 동물 이 관련된 법률이 별로 없을 때는 동물 실험을 좀 더 막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록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좀 늦었지만 저희도 이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2008년에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또 제정이 되면서 뭔가 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법에 있어서도 이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은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이런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이 동물 대체 시험법은 연구가 훨씬 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시험법의 정의를 뭐 여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세이프티나 에피커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3R의 원칙에 근간을 해서 바이올로지컬 또는 논 바이올로지컬 매테리얼들을 이용을 해서 홀바디가 아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안전성이나 효능을 평가하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다 통틀어서 대체시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거의 500만 마리의 동물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희생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이제 고통 등급을 보면 고통이 심한 2등급의 실험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체시험법을 좀 하루빨리 개발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했던 것들은 하등 동물이나 적출 장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실험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그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 점점 2D 컬처에서 이제 3D 컬처 쪽으로 가고 더 발전해서 이제 오가노이드라든지 아니면 오가노노 칩 같은 거를 갖다가 만드는 이런 과정까지도 지금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인실리코 방법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는 이런 바이오인포메틱스 이런 것들이 좀 더 예측력을 높이는 그런 대체시험법의 예측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시험법 이렇게 새로운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최근에 뉴 어프로치 메소돌로지라고 해서 앞자를 떼서 남스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신조어같이 좀 약간 붐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체시험법을 하는 분들은 항상 이 남스, 최근의 남스의 연구 동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활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는지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지금 신약이나 의료기기, 그다음에 농약, 그다음에 케미칼, 신규 물질들이 엄청나게 증가돼 있고 이거를 갖다가 안전성이나 효능을 제재하는 국가적인 어떤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런 것들을 많은 물질들을 동물로 다 실험을 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 대체시험법은 꼭
이 희생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런 그 많은 물질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독성학제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그 동물 실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컸다고 보면 최근에는 이 동물 실험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 아래쪽에 하부 조직인 인실리코나 인비트로 관련된 스터디들이 굉장히 좀 증가돼 있다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체시험법 이 연구, 아까도 독성평가를 얘기했지만 이 독성평가의 파라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뭐 몇 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FDA 승인하는 신약에 있어서 굳이 동물 실험을 안 해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현 정부 그 대통령도 최근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시험법을 갖다가 더 많은 그 지원을 하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붐이 일면서 이 대체시험법의 연구는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남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이 남스 관련돼서 식약처에서 이런 남스 레포트 같은 것들이 좀 발간이 최근에 됐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에서 개발 중인 대체시험법 중에서 OECD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방법들이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이 현재 등재를 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험법들은 또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최신의 어떤 그 동향들, 세계적인 동향과 국내 동향들 또는 이제 관련된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한 레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체시험법 개발은 솔직히 되게 좋은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엄청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센터라는 것들을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에서 액밤이라는 조직이 91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유럽 전체에 대체시험법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익밤, 그리고 일본의 잭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4번째, 5번째 정도 되는데 콕밤이라는 이 대체시험법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콕밤이 하는 역할은 전체적으로 이 동물 보호나 시리얼 원칙에 적합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험법을 밸리데이션, 검증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규제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연구자들은 이 콕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시험법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화장품 분야에서 시작된 거는 맞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화학물질이나 의료기기 또는 신약 개발 쪽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콕밤은 2009년에 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대에 설치가 됐고요. 이때 이제 크게 심포지엄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동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기관과의 협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이런 모든 일들을 갖다 하게 되고요. 이래서 이제 국내 그 OECD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시험법들을 빨리 정착, 국내 GLP화 시켜서 정착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새로운 경쟁력 있는 시험법을 또 계속 개발하고 밸리데이션하는 이런 것까지 듀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콕밤의 노력에 의해서 OECD의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시험법은 현재까지 한 4종류 정도가 여기 제시된 바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감작성 또는 안자극, 그다음에 뭐 피부 자극 등 이런 시험 방법들이 지금 현재 콕밤에 의해서 승인된 OECD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장품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리치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화평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떤 몇 톤 이상을 갖다가 수입할 때 반드시 세이프티 데이터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 많은 화학 물질들을 전부 다 동물 실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체 시험법 중에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반드시 대체를 그 방법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뭐 내자라는 것들이 지금 크게 이제 일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농진청에서 농약 같은 것
것들이라든지 또 의료기계 또는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초기에 기전 연구라든지 초기 독성 평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만들어진 대체 시험법들을 좀 활용을 해서 한다면 동물 실험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콕밤이 현재는 식약처 산하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보면 식약처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고 환경부나 농림부 이런 것들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콕밤이라는 조직 자체를 범부처 형태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제가 한국동물시험 대체법학회 회장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좀 국회의원들 모임에 많이 갔었는데요. 현재 그 국회의원들도 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에 관심이 많고 이걸 갖다가 이 법안화 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 최근 그 언론 기사에 보면 현 대통령도 아마 이 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쪽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그런 회사들이 좀 뭐 주가도 좀 약간 이렇게 좀 들썩들썩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시험법 학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물론 이게 2007년에 만들어졌지만 제가 그때 같이 이 만드는 데 좀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9대 회장으로 제가 그 대체법 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 학회가 훨씬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하면서 이 대체법 국내외 정착에 많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체법 학회가 지금 2년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2007년에는 일본에서 월드 콩그레스 6가 열렸고요. 이때 저희가 서울과 같이 새틀라이트 심포지움을 갖다 개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WC 13까지가 있는데요. 올해 아마 리우자네이루에서 8월 말부터 9월까지 열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 WC 14가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뒤에는 서울에서 이 세계 대체법 학회가 좀 열리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학회 회장을 할 때 일본 학회에 가서 일본 그 학회랑 같이 MOU를 체결을 하고 뭔가 대체법 연구에 좀 같이 많은 노력을 하자라고 제시했던 그 MOU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일단 OECD 가이드라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OECD 가이드라인이 400번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이프티 관련된 자료들이고 401번이 단해 투여 독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LD57로 독성을 평가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이미 이제 없어진 이 시험법이 됐고요. 이 단해 투여도 픽스도즈라든지 업앤다운 같이 몇 마리 동물을 갖고서 하는 이런 시험법으로 이미 다 교체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안전막 자극 같은 경우에는 이 BCOP라는 방법이 437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492번에 등재된 인공 각막을 이용한 시험 방법,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미국, 일본, 한국이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에피아큘라 그 다음에 이건 미국 거죠. 그리고 스키네틱, 그리고 랩사이트는 일본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MCT-THC 모델이 2019년에 같이 이 시험법으로 등재가 되는 쾌거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MCT-THC 모델 국내에서 만들어낸 인공 각막 모델을 활용을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자극 같은 경우는 439번에 인공 피부를 이용해서 하는 시험 방법.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에피덤, 에피스킨, 스키네틱, 그리고 랩사이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케라스킨이라는 모델이 2021년에 이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등재가 완료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감작성인데요. 피부 감작성은 조금 자극보다는 기전적으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이 기전적으로 시험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429번의 로컬 림프노드 어세이라는 게 이 역사가 되게 오래된 방법입니다. 1980년대부터 벌써 개발된 방법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442 C번, D번, 2번 해갖고 이 디프라 또는 케라티노센스, 그 다음에 에치클라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됐고 현재 497번에 있는 거는 이 기전별로 돼 있는 시험법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그 예측력이 높은 어떤 조합 같은 거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또 만드는 게 497번이거든요. 그래서 디파인드 어프로치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피부 감자 극성의 다양한 기전별로 나온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T3 애널리오세이가 이 역사가 좀 됐는데 그 최근에 498번에는 이 인공 그 피부를 이용을 해서 이 자외선 조사를 했을 때 독성을 평가하는 이런 방법들이 또 최근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까지 이제 화장품 관련된 피부 관련된 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유전 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분비 독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재가 돼 있고 이런 그 세계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들은 국내에서 전부 다 보급을 위해서 고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전부 다 번역하고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전부 다 이렇게 각색을 해갖고 환경부에서도 고시로 전부 다 제시를 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도 이거를 전부 다 안내서 고시로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감작 관련된 시험법, 그다음에 피부 자극 관련된 또는 부식 관련된 시험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자극 관련된 시험법들 아까 얘기했던 492번, 438번, 437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번역해갖고 환경부 또는 식약처에 전부 다 이렇게 고시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독성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들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피부 자극 모델입니다. 피부 자극과 부식은 물론 같은 모델을 쓰고 있고 그 자극이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평가 방법만 좀 다른 형태로 돼 있고요. 요거는 그 우리가 이 피부는 표피랑 진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표피를 주로 이루는 케라티노사이트라는 세포를 이용을 해서 3차원적으로 재분화시켜서 만든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 밑에 이렇게 인서트가 있거든요. 이 인서트 안에 이렇게 3차원적으로 분화된 케라티노사이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시험 물질을 처치했을 때 보여지는 그런 이 세포 독성 자극을 평가를 해서 피부 자극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모델을 만들려면 피부가 분화하는데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 발주를 해야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일단은 피부는 기본적으로 표피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레이어가 만들어졌는지 여부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부에 그런 펑셔널 배리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펑셔널 배리어가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는 QC로 문제가 없는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팔게 되고 이걸 가져다가 저희는 이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마텍사의 에피스킨 그리고 유럽의 스킨에틱스 그다음 우리나라의 캐라스킨이 있고 일본의 랩사이트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모델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QC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실험 방법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걸 사게 되면 SOP가 같이 오는데 그걸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실험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처음에 초기 그러니까 프리 인큐베이션이죠. 전배양을 하고 시험 물질을 처치한 다음에 시험 물질 처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모델마다 다릅니다. 여기 예시만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솔리드나 리퀴드에 따라서 또 이 처치하는 그런 시간대가 좀 다르고 물질 처치 후에는 와싱을 하죠. 깨끗이 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포스트 인큐베이션을 해서 결국은 어느 시간 이후에 MTT-OSA나 WST 방법을 통해서 세포가 얼마나 죽었는지 여부를 보고 이게 자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50% 정도가 기준이 가장 많습니다. 50%를 넘냐 안 넘냐. 근데 모델에 따라서는 50%가 아니고 70%인 경우도 있고 30% 조금씩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모델을 사면 따라오는 SOP를 숙지를 해서 막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막 자극 같은 경우에는 모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ST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토끼 각막에서 유래된 세포를 갖고서 실험을 하는 방법이고 BCOP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이 소눈을 얻어다가 각막에 물질을 처치해서 오페시티나 퍼메빌리티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자극 정도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인공 각막 모델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이 각막 유래 세포들을 가지고 똑같이 피부처럼 아까 인공 피부처럼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이고 얘도 시험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배양하고 시험물질 처치하고 와싱한 다음에 후배양하고 그 다음에 세포 독성으로 평가를 하는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전부 다 구매를 하면은 그 SOP를 같이 보내주기 때문에 쉽게 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시험 범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그 감작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 복잡한 그 기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독성을 보통 AOP라는 말로 많이 쓰잖아요. 독성이 발현되는 과정들. 그래서 이 피부 감작성이 일어나는 과정을 AOP로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은 초창기에 물질이 감작성 있는 물질이 들어가서 피부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케라티노사이트나 덴드라이틱 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림프절의 프롤리퍼레이션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감작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각 단계별 하나의 기전들이 하나의 시험법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단백질 결합하는 과정을 이 시험법으로 만든 것이 키이벤트 1에서 단계에서 만든 것이 디프라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라티노 센스의 반응을 보는 것이 키이벤트 2. 그래서 이건 케라티노 센스라는 방법 442 D번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덴드라이틱 셀의 변화를 보는 것은 442 2번 H클래시라는 방법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키이벤트 4는 로컬 림프노드 어세이라는 429번인데요. 이게 429번의 문제는 초창기에는 사이미딘이라는 동위원소를 써서 문제가 돼서 최근에 이제 사이미딘 대신에 BRDU를 써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마우스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림프노드, 로컬 림프노드 어세이도 전 세계적으로 조금 가능하면 쓰지 말자. 그래서 키이벤트 1, 2, 3 이 세 가지 방법, 디프라, H클랏, 그 다음에 케라티노 센스 이 세 가지 방법만 주로 좀 쓰자라고 지금 그렇게 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화면에 지금 네 가지 키이벤트 1, 2, 3, 4를 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 4번에 있는 이게 디프라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단백질에 결합을 할 때 시스텐하고 라이신에 가서 붙거든요. 그래서 시스텐 라이신이 들어가 있는 펩타이드를 만들어 갖고 시험물질과 반응을 했을 때 이 HPLC로 분석을 해서 요 피크가 변화되는 양상들을 보고 이 피크 디플리션, 펩타이드 디플리션 레이스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몇 % 이상 이 변화를 했을 때 이거를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이벤트 2 같은 경우 3번인데요. 요거는 이 하카트셀에다가 인자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만든 LMO 그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감작성 있는 물질을 처치를 하면 이 NRF가 가서 붙을 때 여기 누시포라제가 활성화되게 해서 발광을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세포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지금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세포가 이 케라티노 센스라는 세포입니다. 이거는 스위스에 있는 G5단이라는 회사에서 특허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스포에서 만들어진 누센스라는 세포, 거의 기전은 비슷합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 세포를 쓰려면 이쪽에 얘기를 해서 특허권에 문제가 안 되도록 받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LMO이기 때문에 LMO 시설을 갖고 있는 세포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H클랏 방법인데요. 이거는 그 THP 원셀을 사용을 하는데 감작성 있는 물질을 처치했을 때 셀 서피스 마커들이 변하는 양상들을 플로사이트미터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마커는 CD86하고 CD54 두 마커를 이용을 해서 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증가를 했을 때 이제 양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NA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귀에다가 물질을 마우스 귀에다 처치를 해서 그 어우리큘러 림프노드라는 이 림프절을 떼내서 세포 증식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사이미딘으로 했지만 사이미딘은 동위원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실험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라서 지금은 이제 BRDU를 갖고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엘라이자로 측정하는 방법과 플로사이트미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플로사이트미터를 측정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콕밤이 주재하에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완료해서 시험법에 등재를 같이 올린 방법입니다. 최초의 그 OECD에 등재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한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독성 같은 경우에는 3T3 세포를 이용한 NRUSA를 사용을 해서 뭐 UV를 짠 그 플레이트랑 째지 않은 플레이트에 IC50죠. 그걸 갖다 측정을 해서 뭐 5배 이상 이렇게 증가됐을 때 양성인 형태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 인공 피부 모델을 이용해서 강독성 만드는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죠. 498번에 등재가 돼서 이 모델에 좀 관심을 많이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파인드 어프로치인데요. 이게 솔직히 이런 그 대체 시험법이라는 거는 이 홀바디를 전부 다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성이 일어나는 AOP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갖다가 시험법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단계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상관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또 의아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시험법들은 이제 조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을 조합한다. 1번, 3번을 조합한다. 2번, 3번을 조합한다.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가장 상관성이 좋은 조합이 어떤 조합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걸 또 가이드라인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같은 경우에는 497번에 그런 그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남스인데요, 뉴 어프로치 메소돌로지인데, 솔직히 이제 이 남스의 정의는 뭐 대체 시험법이랑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비트로 방법을 쓰든,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한 인실리코 방법을 쓰든, 아니면 인케미코 방법을 쓰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이 안전성을 갖다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시험법을 새로운 시험법을 갖다가 전부 다 이 남스라는 용어로 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뭐 물론 이제 QSIR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게 어느 정도 잘 맞는데요. 근데 QSIR은 다양한 그 독성을 가진 그 물질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구조를 넣었을 때 이거는 어떤 독성이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컴퓨터가 알려주는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야 컴퓨터가 그거 알려주는데 얼마나 맞겠냐, 그런 걸 또 사람들이 밸리데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들을 갖고 정말 얼마나 맞는지.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잘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 다 인실리코라는 용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바이오인포메틱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다양한 뭐 오믹스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다 조합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이 독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이아타는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모델. 그래서 이 시험법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가장 아이디어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오가노이드나 오르가노 칩이 그 대세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연구의 지금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 앞으로는 아마 이 조금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뉴 어프로치 메소돌로지라는 이 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스템셀 이 베이스드 오가노이드인데요. 오가노이드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도 이 오가노이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오가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세포들이 사용이 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포는 이제 줄기세포 중에서 iPSC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폐도 만들어내고 장, 심장, 뇌, 뭐 간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게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게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다들 뭐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좋은 모델이 되려면 정말 만들 때마다 똑같은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고, 누가 그 모델을 갖고 평가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제일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상용화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멉니다.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가노이드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일단은 스페로이드라는 뭐 이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그 3D 컬처가 생각보다 되게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3D 컬처를 해야지만 서로의 이런 이 세포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단은 뭐 3차원적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최근에 이제 3D 프린트가 또 막 유행을 하니까 이 3D 프린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3차원적 구조를 만드는 이런 이제 접근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폐가 되든 심장이 되든 뭐 폐랑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폐의 기능이 발휘가 되는, 폐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발휘되도록 만드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은 펄스 기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발휘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오가노이드가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이 표준화하는 그 과정이 제가 볼 때 아직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바이오마커를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효능을 보든 안전성을 보든 어떤 마커를 얘가 어느 이상 증가됐고 어느 이상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를 해서 이게 독성이 있다, 없다, 효능이 있다, 없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뭐 내가 심장을 만들었다. 그럼 심장에서 어떤 마커를 봤을 때 이 마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독성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바이오마커도 굉장히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들이 가장 심플하고 가장 쉬운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 선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가노이드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서 논문에 뭐 좋은 논문, 맥백서 높은 논문에도 많이 제시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와 이게 논문은 굉장히 좋은 걸 만드셨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이거가 대중화 될 수 있을까 약간 이제 이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험법은 아주 쉽게 만들어져야 되고 남들이 쉽게 평가를 해서 결과를 쉽게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델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물론 만들어 놓고 나면 또 그렇게 이제 쉬운 모델로 또 이렇게 좀 버전업을 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살짝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AI 기술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석구석의 그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채워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I를 이제 이용을 해서 뭐 오가노이드의 뭐 품질을 평가하거나 또는 뭐 배양 품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그 품질 평가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의 어떤 그런 이제 고도화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형태로 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오가노이드 칩인데요. 이게 칩과 오가노이드는 차이가 보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 장기들을 이렇게 하나의 장기를 만들어서 이게 같은 세포들이 공배양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배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그 세포들을 다른 챔버에서 키우고 배지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도록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형태를 하기 위해서 오가노이드 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자기만의 이 칩이 있고 그 안에서 그것만의 세포들이 커지면서 서로 이렇게 그 인터액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휴머노노 칩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모든 장기들을 하나의 칩에 다 얹어서 만든 다음에 각 장기별로의 서로의 인터액션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접근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아까 동물 실험과 대체 시험법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동물 실험은 홀바디지만 대체 시험법은 하나의 기존 이 시험법으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장기가 하나의 이렇게 칩 위에서 서로 상호 액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 접근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예시로 이제 이거 스키노노 칩을 예시를 보면 스키노노 칩도 보면 피부는 에피더미스, 더미스, 뭐 혈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챔버를 3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표피 세포들이 키워지는 챔버, 그 다음에 이런 그 더미스에 있는 세포들이 키워지는 챔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이 공배양의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커버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렇게 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형태로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휴머노노 칩 같이 전체적인 생체의 모사칩 같은 것들도 이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가노 칩은 또 이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걸 또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칩 개념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최근에 이제 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대체 시험법에 오가노노 칩 같은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좀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시험법이 하나의 그 대중화된 시험법으로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가이드라인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들은 뭐 우리가 어쨌든 그 시험법을 읽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내려져 있는 시험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시험법이 만들어지면 이 시험법이 정말 믿을 만한 시험법이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평가를 했을 때 독성이 나왔는데 이거 몇 프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공인된 시험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가노이드는 아직 초기 단계라 이 단계를 가려면 내가 볼 때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인비트로 방법들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비보 결과랑 비교했을 때 가장 상반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시험법, 인비트로 방법을 찾아내고 그 찾아내면 이제 딱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걸 갖고 표준화랑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똑같은 그러니까 누가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게 믿을 만한 시험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과정이 지금 여기에 요것이 그 액밤이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에서 있는 그 동물대체 시험법 센터라고 그랬죠. 이 액밤에서 제시되어 있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시험법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면 그 시험법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 시험법은 어떤 형태로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시험법에 대해서 숙련도나 전수 가능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시험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 시험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 그 시험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숙련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모르는 물질,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몇 개 독성 있는 물질과 없는 물질을 평가를 했을 때 얘가 독성 있는 거 있게 나와야 되고 없는 건 없게 나와야 되고 이게 이제 숙련도가 그게 딱 맞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within lab, between lab 그러니까 실험실 내, 실험실 간 그 재현성을 하죠. 그래서 실험실 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물질을 오늘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있다 또 해보고 또 일주일 있다 또 해보고 3번을 반복을 했을 때 그 3번 반복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고 비트윈 랩은 뭐 서울에 있는 실험실, 대전에 있는 실험실, 뭐 부산에 있는 실험실 이렇게 전혀 다른 실험실에서 똑같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 코딩이 된 물질을 주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몇 %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85% 이상 정도가 넘어야지 이 시험법이 제대로 된 시험법이다라고 보통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예측력 테스트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성인 물질과 음성인 물질을 예를 들어서 뭐 양성인 물질 50개, 음성인 물질 50개를 또 주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주고 이걸 했을 때 양성이 정말 양성으로 나올 확률, 음성이 음성으로 나올 확률, 양성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을 센시티비티라고 하고요. 음성이 음성으로 나올 확률을 스페시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전체적인 수치를 어큐레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또 어느 정도 퍼센트 이상이 됐을 때 이 시험법은 제대로 된 시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은 그냥 또 실험실에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여기 VMT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밸리데이션 매니지먼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 제3자의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과정들이 전부 공유되고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들이 레포트로 다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VMT에서 전부 다 승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험법은 이 시험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인디펜던트하게 피어 리뷰를 하게 됩니다. 피어 리뷰는 이 뭔가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이 여기서 만들어진 보고서 전체를 갖다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평가를 해보고 뭔가 부족하다, 이거는 뭐 괜찮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평가를 해서 얘를 갖다가 이거는 이제 OECD 가이드라인에 올릴 만큼 괜찮은 시험법이다라는 거를 점검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이 시험법은 이 OECD 가이드라인에 등재될 수 있도록 이 SPSF라는 거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에서 또 이 OECD에서 또 이 전문가 미팅을 또 통해서 이 시험법을 그럼 가이드라인에 등재시킬지 또 결정을, 이게 하나의 시험법이 이렇게 그 공인된 시험법으로 되는 과정이 굉장히 이게 복잡해서 이 과정을 전부 다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하려면 적어도 막 10년 걸리는 것도 있고요. 한만 빨리 해도 막 몇 년씩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과정들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앞으로 가서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처음에 시험법 이 오가노이드 자체가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돼야지만 이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되게 갈 길이 그래도 조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시험법이 이제 이 등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우리의 그 희망은 동물을 안 죽이고 어쨌든 그 제대로 된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에서 드랍되는 이 약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스페이스 디퍼런스 때문에 드랍이 된다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오가노이드가 됐던 최근에 이런 인비트로 실험들은 대부분 휴먼 유래의 세포들을 갖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물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 세포니까 거기에서 종 차이는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2D 컬처에서 지금 이제 3D 컬처를 막 하고 있지만 3D 컬처를 하면서 뭔가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이제 컴플렉스 인터액션 같은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재현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오가노 칩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모든 장기들의 서로 인터액션 같은 것들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모듈이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점점 동물 실험이 좀 줄어들고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보면 뭐 화장품은 이미 이제 대체가 거의 됐다라고 보고요. 동물 실험을 하면 무조건 이 판매를 금지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도 엄청나게 많은 동물 실험을 하는데 이 초기에 있는 독성 평가 방법들, 그 스크린 단계에 있는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전임상도 이제 많이 좀 줄어들 수 있게 하는데 이제 기여를 많이 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서도 피부 신약 같은 경우는 안전성 테스트 할 때 일단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많은 그런 이제 피부 관련된 이 독성 평가들을 그거로 하라 이렇게 이제 이미 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물론 이제 동물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드레이지 테스트라는 게 거의 세계적으로 없어졌거든요. 토끼를 이용해서 피부 자극과 안전막을 체크하는 이 드레이지 방법이라는데, 이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이 시험법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면 안 되는 시험법으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조금씩 좀 동물 실험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공부를 참 많이 했네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대체 시험법 개발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네. 뭐 유의해야 될 점, 네. 뭐 그런 걸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아까 뭐 강의 중간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보통 이제 연구자들이 자기 연구, 좋은 논문, 약간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물론 좋습니다. 이게 논문도 좋은 논문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조금 어려운 연구를 하면 좋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동물 대체 시험법이 대중화되고 쓰려면은 정말 쉽고 심플하고 약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계속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뭐 가까운 미래가 될지 조금 먼 미래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동물 실험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대체 시험법이 이제 정착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느 정도 대체가 되고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울바디 전체적인 이런 그 생체의 다양한 기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독성이나 안전성을 하루아침에 그냥 어떤 하나의 시험법 이렇게 기전별로 만들어진 시험법으로 대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보면 연구자들이 막 연구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대체법 자체가 각 기전별로 이렇게 시험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고 잘 이렇게 그런 AI라는 또 그런 그 툴을 또 접목을 시킨다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종합적인 전체 홀바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측 같은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 기술들이 좀 발전된다면은 여러 가지 시험법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계가 온다면 정말 조만간 동물 실험 없어지는 해가 꼭 올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대체 시험법하고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산업의 변화도 생길 것 네. 같은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하고 국외 바이오 산업의 이런 전망 부분하고는 네. 어떻게 연계가 될까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물론 뭐 정치 공약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동물 대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체법을 뭐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쪽 관련된 이제 그 업종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오가노이드 연구하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수요는 이렇게 굉장히 전망은 밝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25년 정도 이 대체법을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이 시험 방법들의 수요가 급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씩밖에 증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이 대체 이 관련된 그 아까 3D 컬처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 제가 뭐 옛날부터 연구를 했던 그런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곧 뭐 내년에 이거보다 2배를 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요가 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이 국가에서 동물 대체법을 한 이 결과들도 레귤레이터리에서 인정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된다면은 앞으로 큰 급증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은 굉장히 밝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넘어야 될 산은 조금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주신 김배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바이오아이코아 사업단은 아시는 것처럼 과학기술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공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 헬스 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이 포탈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항시 이 좋은 정보를 접하면서 비즈니스를 또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를 주셨지만 지금까지 200여 차 이상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들이 올려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또 이런 정보를 올려드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좀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다 이런 정보를 좀 알려주셔서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리는 정보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광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아마 굉장히 편할 텐데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거 지금까지 올린 모든 정보를 차수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쇼핑하듯이 보시고 싶은 정보를 같이 보시고 또 학생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데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34차 현대한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